안녕하세요. 필로스 옵션 황필호입니다. 이번이 이제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네 번째인가요? 서론까지 합하면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금도 그 참여관님의 책에 의하면 제5강에서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 소멸주의 및 말소 기준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될 차례인데 책의 편제가 권리 분석 파트하고 경매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상의 절차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섞여 있어요, 조금. 섞여 있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민사집행법 조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경매 신청부터 저희 배당까지 그 절차들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 파트가 중간에 섞여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는 그 전체적인 그 강의의 흐름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조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부동산 경매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고 권리 분석 파트는 맨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5강 우금도 참여관님 책에 5강의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주의 및 뭐 소멸주의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권리 분석에서 중요하게 되는 뭐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차라든지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그 절차에 따라 그 민사집행법 편제에 따라 가지고 그 어제 경매 신청 뭐 그 이전 단계부터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5강을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어제 전에 강의에 있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사집행법상에서 그 정의된 개념은 아니고 그냥 강학생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어떤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권리들은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는 인수를 하게 되는 부담이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이제 대체로 소멸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민사집행법 법제를 보면은 이제 무잉여의 같은 경우에는 전 선순위의 부담들을 다 변제를 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에는 무잉여로 인한 경매 취소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잉여주의라고 그러는데 잉여주의의 부담하에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주의라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어떤 부담들은 다 말소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인수주의가 예외로 적용이 된다. 인수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어떤 부담들은 인수가 되고 또 이제 그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이제 인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간단한 설명이라고 하고 간단한 설명 정도로 5강은 마무리했다기보다도 이제 넘어가고 이제 6강에 이제 경매 신청의 요건 및 요건 대상 및 관할 법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신청의 요건은 경매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이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서는 담보권을 이제 증명하는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인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면 같은 걸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전제로서 당연히 그 집행권한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 권한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 이제 집행 권한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건 당연한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매 신청하기 전에, 경매 신청 파트를 이해하기 전에 6강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매이기 때문에 목차를 보면은 뭐 1번 토지, 2번 건물,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4번에 부동산과 동일시되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이제 3번에서 부동산 경매 관할 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할 법원은 이제 79조에서 법 79조에서 저기 뭐야 준용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 관할 법원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그 물건지 소재 물건지 그 부동산 해당 물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근데 또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의 관할권이 있고,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뭐 이건 관할에 대한 거는 이제 민사 소송에 관한 뭐 어떤 일반 원리도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79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80조 강제경매가 나오고 강제경매 신청서인데, 그 전에 이제 78조, 78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78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제2절 민사집행법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파트에서 제1관 통칙 규정인데, 집행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라고 했고, 강제 집행은 단 각호의 방법으로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가 있다. 그리고 3항에서 이제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를 그 중에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항에서 강제 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강제 관리가 뭔지는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부상에서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강제 관리라는 게 뭐 찾아보고 좀 살펴보니까, 강제 경매는 바로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팔아 넘기는 그런 절차라면은, 강제 관리는 소유권은 채무자한테 그대로 유지하게 한 채,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강제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수익을 찾아가는 뭐 이런 제도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압류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사용 수익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사용 수익권 자체는 채무자한테 있고,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절차라면, 강제 관리는 소유권 자체는 채무자한테 있지만 그 사용수익권 자체는 채무자한테 없어서, 이제 사용수익권 자체를 가지고 관리를 해서 이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두 개의 관계를 보면, 강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그 강제 관리 중에 강제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강제 관리는 이제 강제 경매에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이제 종료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이거 뭐 법무사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집행의 대상이 중요하겠죠. 이제 집행의 대상이 무엇인지 해가지고, 이제 참여관님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 해가지고, 이제 토지, 건물, 미등기 부동산과 동일시되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경매의 목적물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민법 제99조에 보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제 부동산으로 한다, 부동산이다.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99조를 보면, 토지 및 1항에 부동산 동상 해가지고 99조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의 목적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또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럼 권리라는 거는 뭐 다 되느냐,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가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라는 거는 부동산 등기법 상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3조를 보게 되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해가지고, 뭐 등기는 부동산을 소유해, 뭐 어떻게 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해가지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유권,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유권은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니까 당연히 경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상권도
지상권에 그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상권도 이제 그 경매 목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같은 경우는 그 요역지의 부종성을 가져요. 지역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민법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텐데, 이제 지상권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지상권이랑 임차권처럼, 임차권은 이제 채권인데 말해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어떤 그 토지에 이제 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구분 이상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가 됐든 아래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고,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와 뭐 승역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요역지에 수반되어서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권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승역지상에 이제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건 민법 공부하시면 자세히 보시고, 그런 지역권 같은 경우는 경매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역지 수반하기 때문에, 요역지 부정하기 때문에 지역권 자체만으로서는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저당권, 뭐 권리집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담보물권으로서 또 임차권은 또 채권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매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목적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그 정착물로 대표적인 게 건물이 되겠죠. 우리 법제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동일시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뭐 이 정도고 기타 이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얘기되고 있는 권리인데, 그런 것들로는 공장대장이라든지 광업재단 같은 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단재단법 광업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권리, 그렇죠? 그런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경매에 나오잖아요. 개별적인 부동산으로서 경매에 나오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데, 공단 재단이나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 매각 부동산이 그때는 그 전체, 그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지 그 재단 일부에 속함이 들어가는 그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고, 광업권, 어업권도 이제 경매 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 광업권의 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공동광업권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분은 강제경매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목법에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 선박 및 항공기 이런 것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나머지 이제 잡스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머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매 목적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고, 가장 중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들 토지 건물들 중에서 먼저 토지를 보면은 토지에 정착된 공대학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은 토지와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토지가 당연히 뭐 경매의 목적물인 건 당연한데, 이제 토지가 아니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제 그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에 정착된 건물 말고 공작물 중에 건물 아닌 공작물 중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것,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것은 토지와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니까,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은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합이 250 몇 조인가요? 잠깐만요. 부합이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를 컴퓨터상에 떼어놓고 보고 있는데, 부합이 부동산 256조네요. 부동산에 부합해가지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2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257조도 이제 부합에 관한 건데, 그래서 이제 토지에 어떤 돌담이 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된 부동산으로 이제 취급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가 없고, 토지와 일체로 이제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됐기 때문에, 돌담만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경매의 목적물로 할 수는 없고, 토지와 같이 이제 거래 목적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에 또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수목 같은 게 있잖아요. 수목.
나무 같은 게 있는데 수목 같은 경우도 토지의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토지하고 일체로서 경매의 목적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목법에 의하면은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등기된 그 수목을 임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또 그 민법에 이제 그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죠. 명인방법. 그 자기의 이제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인데 공시방법 등기를 하는 것도 공시방법의 일종이지만은 명인방법이라는 것도 공시방법의 일종인데 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에다가 이제 이건 누구 거, 이건 필로스 거, 이렇게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삥 둘러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폐차를 갖다가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독립된 부동산이 돼가지고 임목법에 의한 임목이라든지 이제 명의방법 같은 수목 같은 경우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경매 목적물이 독립하여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이렇게 과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과실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제 법적인 개념이죠. 민법상에 과실에는 이게 잠깐만요. 100조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예. 그렇죠. 100조가 주물 종물이고 이제 101조가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대한 규정인데 101조는 이제 1항에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물은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천연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다면은 사과나무의 용법이라는 것은 사과를 이제 몇 개 하는 거죠. 그 사과나무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수취하는 산출물이 사과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사과나무인 물건의 어떤 천연과실이 되는 거고 법정과실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토지에 이제 하고 관련돼 가지고 미분리의 천연과실이 있어. 미분리 천연과실. 그러니까 토지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벼가 있다. 아니 뭐 사과나무 예를 들었으니까 사과라고 하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목이나 아니면 명목을 갖추지 않았다면은 그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는데 그 사과에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는데 이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를 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과도 역시 토지가 경매가 되면은 역시 같이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 경매의 목적물로 같이 포함이 되는데 독립하여 미분리 천연과실만을 어떤 경매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삼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02조를 보면은 민법 102조를 보면 1항에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는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라고 그랬어요. 분리하는 때.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 건 사과를 지금 미분리, 그러니까 따지 않은 상태를 얘기했던 거고 만약에 땄다. 사과를 따면은 그 수취할 권리자 이제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되겠죠. 사과나무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되니까 땄을 경우에는 그 별개로 사과만 별개로 해가지고 사과나무의 소유자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과의 소유권이 속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사과를 땄으면은 딴 사과인데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왔다면 그 따진 사과 그러니까 원물로부터 분리된 사과 같은 경우가 경매의 목적물이 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취할 권리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매의 목적물은 될 수가 없고 다만 집행방법을 찾아보자면은 그거는 이제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돼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강제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가지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서 기입 등기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압류의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을 당시에
있는 미분리 천연 과실 같은 경우가 당연히 경매 대상이 된다 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된다는 얘기고, 민사집행법 189조 2항 이후 보면은 분리 전 과실로서 수확 1월 전 과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압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며칠만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이제 딸 수 있는 사과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과를 언제 따나요? 가을에 딴다고 하면은 가을에 따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을에 딴다고 했을 때 곧 수확할 그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 같은 경우는 역시 민사집행 189조 2항 2호에서 이제 유추정상 압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경매 대상으로 이제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은 압류 이후 천연과실에까지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압류 이후에 천연과실까지 다 미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법 359조에 따라서 이제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압류 이후의 것들은 다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분리전 과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압류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이제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에 의해서 압류 이후에 천연과실까지 다 미치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경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자세히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동산 경매에서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특별한 문제는 안 되는데 사과를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질 않겠지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이제 아까 과실에 천연과실 말고 법정과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101조 2항에서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분물하고 이런 경우에는 법정과실은 이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토지를 보고 있죠. 토지의 그 정착물에서 이제 토지는 당연히 되고 정착물을 보고 있는데 수목 미분리 천연과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 지분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유 지분인데도 이제 그 예외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집합건물법을 보면은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집합건물은 건물이 딱 쓰게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 집합건물법의 대지권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등기법상의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이외에 그 집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지 사용권을 취득을 해야 집합 건물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에는 뭐 소유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임대차를 했다면 임차권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을 해가지고 지상권도 될 수가 있겠고 뭐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사용대차가는 같은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인데 그런 것들을 그 부동산 등기법상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권. 근데 그 대지 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면은 그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분리하여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인데 대지 사용권,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 그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것을 이제 대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이제 그런 건물이 간혹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대지권 미등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없는 토지에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 사용권이 집합건물법상의 개념은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이 전유분하고 분리처분이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대지권 등기가 단순히 안 된 경우라면 대지권 미등기라고 해가지고 집합건물의 처분에 따라서 대지사용권이 종물로서 전유 부분에 대한 종물로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해서 지분이 나올 수는 없는데 그것만 나올 수
그것만 나올 수는 없는데 공유 지분이 그 규약상으로 토지의 공유 지분이 분리처분 금지 규약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처분 금지 규약이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 20조가 있는데 집합건물법 20조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그 규약으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지권 등기가 없는 토지의 이제 공유 지분이 이제 그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그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런 경우는 독립하여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 될 수가 없겠지만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독립하여 이제 부동산 등기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는 당연히 되죠. 공유 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되는데 집합 건물이 서 있는 경우에 그것이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토지 공유 지분이다. 그런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 지분만 단독으로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토지를 받고 이제 건물을 보겠어요. 건물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 되는 거고 우리 법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법제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주요한 이제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먼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은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고 사방에 주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이제 건물로서 보는 게 우리 법상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이고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은 어떤가? 건축 중에 있는 건물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어떤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건 건축 자재들 더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유체 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기 때문에 유체 동산 압류의 방법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부합물 존물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건물과 함께 이제 부합물 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과 함께 경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은 종물의 이제 민법 100조에 보면은 주물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주물은 1항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의 이를 부속하게 할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해가지고 주물의 요건으로서 이제 그 건물의 상용에 공할 것 그리고 주물과 그 종물의 이제 소유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른 건물의 이를 부속하게 할 것 이것이 이제 종물의 요건입니다. 상용에 공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가는데 절대적으로 노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는 배에 이제 그 종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조 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해가지고 종물에서 주물이 처분이 되면은 그 종물도 역시 따라서 이제 그 처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와 노가 있다면은 노는 이제 그 배의 종물이기 때문에 배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으면은 종물인 그 노에 대한 매매 계약까지 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100조 2항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합물은 아까 봤었죠. 아까 250 몇 조였습니까? 256조인가요? 계속 까먹네요. 256조 부동산에 부합해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했는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좀 자세히 보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합물과 종물은 건물과 함께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데 이제 종물이 이제 100조 2항하고 이제 민법 358조 그러니까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358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걸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에는 358조 적용이 된다는 거고, 부합물은 이제 256조, 민법 358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경매가 되는데 단 이제 임의경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58조 단서를 보면 358조를 한번 볼까요? 358조 단서를 보면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저당권 설정할 때 다른 약정이 있다면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다른 약정으로 그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했다면은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등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본 강의에 이제 뒤에서 볼 건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제 경매 목적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미등기 건물은 가능하더라도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이 종물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같이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소유권이 없잖아요. 소유권의 요건은 이제 등기까지 되어 있을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물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물하고 동일 소유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종물로서 요건이 이제 결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목적물로 무허가 건물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 같은 경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증축된 건물도 좀 봐야 되는데 건물이 기존에 있었고 거기에 증축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그 부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부합이 되었다면은 기존 건물의 경매 절차의 증축 부분까지 이제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그 물리적 구조라든지 물리적 구조가 이제 그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 점 이걸 봐야 되고 또 용도와 기능 면에 있어서의 독립성, 용도와 기능이 독립적인지 아닌지 이걸 또 봐야 되고 또 소유자의 의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또 판례입니다. 합동이라는 게 있죠. 건물이 이제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 건물하고 합쳐버리는 뭐 그런 걸 합동이라고 하는데 인접 건물과의 합동으로 이제 독립성을 상실했다면은 경매 대상 건물 위의 저당권은 합동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 중 위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는 또 판례도 있네요. 그래서 A라는 건물하고 B라는 건물하고 합동으로 해놔 가지고 A라는 B라는 건물이 이제 A-라는 건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A라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A-라는 건물에 A-라는 건물이 좀 더 크겠죠. A하고 B를 합했으니까 A-라는 건물에서 그 A라는 건물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의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한다는 게 또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A라는 건물은 X 소유고 B라는 건물은 Y 소유니까 A-라는 건물은 그 X하고 Y라는 사람의 이제 공유가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건물 중에서도 구분 건물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결한 건물이 공부상 구분 소유로 표시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상실한다. 이런 판례가 있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한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는 판례인데, 이제 상가 건물 큰 근린시설 같은 경우 뭐 보면은 뭐 옷매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에 두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백화점 매장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경우에 그 원래 지을 때는 구조상 독립성의 벽이랑 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가지고 독립해 가지고 뭐 201호, 202호, 300, 203호, 뭐 301호, 303호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털어가지고 한 의류 매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쓰는데 이제 각각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그 부스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 부스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정확히 그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칸 하나하나 칸이 독립된 이제 독립성을 좀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집합건물법상의 이제 구분소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 독립성 요건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하면 독립성 요건이 완화돼 가지고 완화되어서 이제 그 독립한 이제 경매 대상 목적물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합동의 법리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그 합동으로 인해서 건물이 이제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게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한다는 그 법리는 역시 구분 건물이 이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뭐 모든 경우에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사회 통념상 그 구분 건물로서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으로 이제 벽을 허문 것이고 또 그 복원이 용이하다면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서도 이제 경매 대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 보면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아요. 뭐 전체를 뭐 웨딩홀로 쓰고 있거나 큰 대형 뷔페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각 한 칸이 나눠가지고 판매 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구분 건물인데 그 중에 극히 뭐 한 두 평, 뭐 전체 500평 중에 한 두 평, 뭐 아니면 한 평 미만 이런 것들만 근린 상가로 해서 나온 경매로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지금 본 게 이제 토지를 받고 이제 건물을 받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토지를 받고 이제 건물을 받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기타 이제 아까 잡스럽다기보다도 이제 동산인데 등록이나 이런 것들 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까지 이제 등기된 것을 전제로 봤어요. 등기가 돼 있는 것들을 등기가 돼 있는 물건들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봤는데 다음은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보겠다는 거죠. 미등기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매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매수인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이전 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보존 등기가 먼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 없이 이전 등기라는 거는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등기 부동산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등기소에 이제 촉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등기관이 보고 그 미등기 건물이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것들 각종 대장에 공부상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든지 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다음에 소유권 수용이나 이런 것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증명하는 자 또는 사후에 이제 지자체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신청인들이 신청을 할 때 이 뭐 토지라면 토지대장, 임야라면 임야대장, 건축물이라면 건축물대장, 또 확정 판결이 있다면은 그 확정 판결, 또 수용이라면 수용 결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하면 지자체장의 확인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장 확인서를 제출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등기소로 넘어가가지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 개시정을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은가 봐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그런 토지대장이라든지 뭐 어떤 그 지자체장의 확인서 같은 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2011년인가 개정이 돼가지고 81조 이제 1항 2호 단서가 개정이 됐다, 그 신설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81조 1항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1항 2호를 보면은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강제경매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이 이제 첨부해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 본문은
그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계약해놓고 저 사람이 등기가 된 돈까지 다 든 등기만 안 넘어왔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서류를 내야 된다는 거고, 다만 해가지고 단서는 이제 등기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에 일반적인 집행 방법으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임야 대장 이런 거는 지자체장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고 등기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쉽지 않으니까 그냥 건물이라면은 건축 허가 신고를 증명할 서류 같은 것들만 내도 경매 신청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1조 3항에서 보면은 그것들을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집행관이 조사를 하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 신청한 게 좀 용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건축허가나 건축시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여전히 이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여전히 없다는 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완성 건물 같은 경우, 그렇다면 미완성 건물이 전체를 미완성이 되었다. 미완성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성된 건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로 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 완성이라는 개념을 좀 넓게 봐가지고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골조가 완성된 건물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80%그 정도 실무상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우금도 참여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채권자가 이제 그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이제 건축 신고 대상과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법원은 이제 경매 신청을 각하한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을 이제 각하한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을 하지 않고 경매 신청을 각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또 법원 입장에서는 등기관 같은 경우에 등기법상의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저러 해가지고 이제 경매 개시 결정까지 이제 나왔는데, 집행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나와가지고 등기소에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을 하면은 직권으로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한테 역시 또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봤을 때 그것들이 이제 등기에 적합하지 않다, 등기 요건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등기관이 이제 경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을 각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어째 좀 긴 것 같아서 빨리 끝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40분이 넘어버렸네요.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봅니다. 조금씩만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 봤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그 권리분석 파트에서 이제 가서 하기로 한다고 그랬고, 인수주의 소멸주의 잠깐 설명을 했던 거고, 그거는 뭐 그렇고, 오늘 했던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 강제 경매와 강제 관리가 있는데, 강제 경매와 관리가 있다, 뭐 그렇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해서 주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은 토지 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과 동일시하는 권리가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되는 거고, 토지 및 정착물이 되는 거고, 토지는 당연히 되는데, 토지에서 이제 수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는 당연히 되는데, 이제 집합건물법상에 공유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분리해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 없다면은 공유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건물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다면은 경매의 목적물이 되고, 또 그와 함께 부합물이나 종물 같은 것도 건물과 함께 경매가 되는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 민법 358조 단서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다른 약정으로 종물과 부합물이 저당권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경매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축된 건물도 이제 부합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물리적 구조라든지 용도, 그다음에 소유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부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경매 대상 목적물과 같이 증축된 부분도 경매 대상 목적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매 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유 지분 이외에 저당권이라든지 효력이 존속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 대상 목적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한데
그런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없는데 경매 목적물로 이제 평가가 돼가지고 경락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고, 집합건법사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구종상 독립상 요건이 좀 완화가 되어 있다. 완화가 되어서 판단을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등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에 이제 확인서를 제출해 가지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을 한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용이하지 않아서 민사집행법 81조 2랑 2호 단서가 신설이 돼가지고 건축 신고 서류 같은 것들,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 신고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근데 그게 용이하지 않으면 이제 법원한테 신청을 하면 법원이 조사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이제 부동산의 목적에 대한 것들 보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공장대장, 광업대장, 광업권, 어업권 뭐 이런 것도 된다. 된다. 지상권은 되는데 지역권은 안 된다. 유역지와 분리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권을 좀 살펴볼까요? 시간 좀 50분 채운다고 하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 전세권 자체, 지상권처럼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당연히 부동산 매각 절차에 의합니다. 하는데,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전세권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또는 이제 합의해지에서 해지된 전세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자체에서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민사집행법 5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 전부 명령 이런 것들로 직강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보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목적물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권리 분석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등기된 부동산, 뭐 가처분된 부동산 이런 것들까지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목적물은 부동산 경매의 목적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토지와 건물 뭐 이런 것들이고 미등기 부동산도 된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권리 분석 파트에서 각각 나올 때마다 자세히 살펴보는 게 옳은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매 신청부터 해가지고 어제 살펴봤던 각 조문들 있죠. 그런 것들을 경매 절차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